1997년 외환 위기 때 패가망신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부 다 설마 진짜 터지겠어? 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 1,500원을 향해 미친 듯이 치닫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설마 1,500원까지 가겠어? 설마 부동산이 폭락하겠어? 설마 우리나라가 다시 IMF 꼴 나겠어? 근데 그 설마가 현실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준비 안 한 사람은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회복의 기회조차 없이요. 오늘 이 이야기를 왜 반드시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은행이 지금 뒤에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시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기억하시죠? 미국이 드디어 금리 인하한다. 이제 고통의 터널이 끝났다. 부동산은 바닥을 찍었으니까 지금 안 사면 평생 벼락거지 신세를 면치 못한다. 이런 장밋빛 전망이 언론마다 쏟아졌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TV에 나와서 너도 나도 희망을 팔아댔고 우리도 솔직히 그 달콤한 말을 믿고 싶었잖아요. 힘든 시기를 버텨왔으니까 이제 좀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매달 이자만 겨우겨우 막으면서 힘겹게 버텨오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금리 인하는 신기루처럼 점점 멀어지고 있고 환율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아서 이제 1,500원이라는 금단의 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단순히 해외여행 비용이 비싸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환율 1,500원이 뚫리는 순간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물가는 미친 듯이 치솟고 금리는 더 올려야 하는데 막상 올리면 빚으로 간신히 버티던 사람들이 전부 쓰러지고 그렇다고 안 올리면 원화 가치가 바닥을 뚫어버리는 최악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는 강남 아파트 하나 살리려고 나라 전체를 담보로 잡았다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감정적인 비난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냉정한 현실 분석일까요? 먼저 한국은행이 지금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부터 제대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뭡니까?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시장에 풀면 돈이 흔해지니까 금리가 내려가야 정상이에요. 이건 교과서 첫 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2024년 12월에 아주 기이하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1조 5천억 원 규모의 국채를 매입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어요. 쉽게 말해서 돈을 새로 찍어서 시장에 풀겠다는 선언인데 그래서 금리가 내려갔을까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발표하자마자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해서 3.4%를 뚫어버렸거든요. 시장이 완전히 발작을 일으킨 겁니다.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핵심은 시장이 한국은행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 한국은행은 그동안 대놓고 양적 완화를 한다고 공식적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RP 매입이라는 아주 교묘하고 은밀한 방식을 사용해왔어요. RP 매입이 대체 뭐냐면요.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주면서 7일 뒤에 갚으라고 하는 겁니다. 급전 대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는 7일 뒤에 은행이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느냐인데 그러면 한국은행이 또 7일 연장해주고 또 7일 뒤에 못 갚으면 또 연장해주고 이걸 무한반복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 되어버리니까 사실상 영구적으로 시장에 돈을 뿌린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스텔스 양적 완화 또는 유사 양적 완화라고 부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4월에 한국도 선진국처럼 양적 완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넌지시 언급했을 때 사람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대부분 에이 설마 원화가 달러냐? 주제 파악 좀 해라. 터키나 아르헨티나 꼴 나고 싶냐? 라면서 엄청나게 비판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행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조용한 척하면서 뒤로는 엄청난 규모의 돈을 찍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수치로 살펴보면 더욱 충격적이에요. RP 매입 잔액이 올해 1분기에는 5천억 원 수준에 불과했는데 2분기에 2조 원으로 뛰더니 3분기에는 4조 5천억 원, 4분기에는 무려 6천억 원까지 폭증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국채 직접 매입 1조 5천억 원까지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통화승수라는 게 있거든요. 돈이 시중에서 돌아가는 속도를 곱하면 실제로 시장에 풀린 돈의 효과가 80조 원에서 112조 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와요. 겉으로는 물가 잡겠다, 긴축 기조 유지하겠다고 말하면서 뒤로는 돈 찍는 인쇄기를 풀가동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왜 이렇게 위험천만한 짓을 감행했을까요? 모든 원인의 시작점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고 둔촌주공 재건축이 엎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정부와 한국은행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부실한 사업장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고통스럽더라도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인가 아니면 일단 돈으로 틀어막고 시간을 벌 것인가. 당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며 금리를 올리고 긴축에 나서고 있었는데 한국만 유독 역행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돈을 풀어서 일단 눈앞의 위기부터 막아보자는 거였죠. 이때부터 한국 금융시장의 좀비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원래라면 시장 논리에 따라 정리되어야 할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들이 한국은행이 풀어준 돈 덕분에 연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건설사와 시행사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한국은행이 계속 돈을 풀어주니까 절대 망하게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게 되잖아요. 조금만 더 버티면 금리가 내려가고 집값이 다시 오를 테니까 땅을 팔아서 손절하지 말고 무조건 버텨라. 이런 분위기가 업계 전체에 팽배해진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때 갚지 않은 이자는 복리의 마법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제 그 기업들은 살짝만 건드려도 폭발하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냐면요. 보유한 땅과 자산을 전부 다 파치워도 빚을 못 갚는 완전 깡통 상태가 된 곳들이 수두룩해요. 한국은행이 희망 고문을 지속하는 동안 썩은 부위는 제때 도려내지 못하고 온몸으로 퍼져나간 거죠. 그렇게 시중에 넘쳐나게 된 돈들이 과연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공장을 짓고 신기술을 개발하는 생산적인 투자에 사용됐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대부분의 자금이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는 데로 그리고 좀비 기업들을 연명시키는 산소호흡기 비용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를 똑바로 직시해야 해요. 대한민국 가계 자산의 무려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건 전 세계 어느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극도로 기형적인 자산 구조예요. 기업에 투자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생산적 자산이 아니라 그냥 땅에 묻어두고 가격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비생산적 자산에 온 나라의 돈이 전부 잠겨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엄청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금리를 올려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국민 자산의 80%가 증발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그 원성을 정치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반대로 부동산을 지키려고 계속 돈을 풀면요. 원화 가치가 휴지 조각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죠. 지금 정부가 선택한 건 명백하게 후자입니다. 환율이 1,400원을 넘든 1,500원을 돌파하든 일단 수도권 집값만큼은 어떻게든 지켜내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주 기이하고 시장 원리에 역행하는 금융정책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최근 은행 대출 금리표를 한번 살펴보신 적 있습니까? 신용점수가 950점 이상인 고신용자는 연 4% 금리를 적용받는데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은 오히려 정부 압박으로 인해 3% 후반대 금리를 받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원래 금리라는 건 리스크에 대한 가격이잖아요. 돈을 잘 갚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낮은 금리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높은 금리를 받는 게 시장의 기본 원리인데 이걸 정부가 관치금융으로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가 벌어지냐면요. 성실하게 신용을 관리해온 사람이 역차별을 받고 상환 능력이 부족한 사람한테는 오히려 빚내서 집 사라고 등을 떠미는 꼴이 된 거죠. 이게 정상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결국 일부 현금 부자들과 좀비 기업을 살리려고 성실하게 일하고 알뜰하게 저축해온 대다수 국민과 청년 세대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강남 살리겠다고 나라 전체를 담보로 잡았다는 말이 감정적인 선동이 아니라 냉정한 팩트라는 거죠. 그런데 정부와 한국은행이 계산에 미처 넣지 못한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어요.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하게 냉정하며 절대로 바보가 아니거든요. 한국은행이 국채 매입하겠다고 발표한 바로 그날 금리가 왜 급등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상황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한국이 돈을 더 찍어서 금리를 억지로 낮추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원화 가치는 당연히 하락하겠죠. 이 상황에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답이 명확하게 나와요. 한국 국채에 투자해서 연 3% 이자 수익을 올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원달러 환율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상승하면 앉은 자리에서 환차손만 15%가 넘어요. 고작 3% 벌려다가 원금의 15%를 고스란히 날리는 바보 같은 짓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브라질 국채의 함정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브라질이 이자를 10%나 준다고 해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뜻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환율 리스크 때문입니다. 고금리로 유혹해도 헤알화 가치가 폭락하면 원금까지 까먹으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 눈에는 한국이 그 아시아판 브라질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돈 풀겠다고 발표하자마자 외국인들은 여기는 이제 위험 신호가 켜졌다고 즉각 판단하고 보유하던 한국 국채를 대거 매도한 거예요. 국채를 팔아치우니까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금리는 역으로 급등한 겁니다. 이건 한국은행이 국제금융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는 가장 확실하고 명백한 증거예요.
이제 환율 1,500원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혹시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한테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순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인식이에요. 대한민국은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잖아요. 석유 한 방울, 밀가루 한 톨, 공장 돌리는 부품 하나, 생활에 필요한 원자재 대부분을 전부 해외에서 수입해서 씁니다. 환율이 1,500원으로 상승한다는 건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건의 가격표가 자동으로 20%에서 30% 비싸진다는 뜻이에요. 수입 물가가 폭등하면 국내 물가는 미친 듯이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짜장면 값이 오르고 버스비가 오르고 전기요금이 오르고 라면 값이 오르고 생활 전반의 모든 비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월급은 어떻습니까? 그대로잖아요. 아니, 오히려 경기 침체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경기는 죽어가는데 물가만 미친 듯이 오르는 최악의 상황. 경제학에서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여기서 한국은행은 완전히 꼼짝달싹 못하는 진퇴양난의 신세가 돼요. 치솟는 물가를 잡고 환율 방어를 하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빚으로 겨우겨우 버텨오던 자영업자들, 영끌에서 집 산 사람들, 좀비 상태로 연명하던 건설사들이 전부 무너집니다. 부동산 대폭락이 현실화되는 거죠. 반대로 부동산 시장을 지키겠다고 금리를 낮추거나 돈을 더 풀면 어떻게 되느냐. 환율은 1,600원, 1,700원까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아요. 외국인 자금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결국 제2의 IMF 사태, 국가 부도 위기가 터지는 겁니다. 지금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로 그냥 말로만 관리 가능하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튼튼하다라고 외치면서 시간만 끌고 있어요. 폭탄 돌리기를 하면서 내 임기 중에만 안 터지면 된다는 식으로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시장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환율 1,400원가 일상이 되어버린 순간 심리적 방어선은 사실상 이미 무너졌다는 걸요. 1,500원은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누군가는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어요. 국민연금이 있잖아. 국민연금이 국내 채권 사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2026년쯤 되면 국민연금이 국내 채권을 매입할 여력이 조금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 임시 방편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국민연금의 1년간 보험료 수입 규모가 대략 67조 원 정도인데 한국은행이 이미 시장에 풀어놓은 유동성의 효과가 100조 원을 훌쩍 넘거든요. 국민연금이 1년 내내 들어오는 돈을 전부 쏟아부어도 한국은행이 만들어 놓은 돈의 홍수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이 한국 국채를 사준다는 게 실제로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결국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끌어다가 부실한 부동산 시장과 정부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환율, 금리, 주가, 부동산 등 모든 문제를 국민연금 하나로 틀어막으려는 형국인데 이게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마저 고갈되면 그 다음엔 뭘로 막을 건가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두 쪽으로 양극화될 겁니다. 현금으로 50억, 100억 들고 있는 상위 1% 부자들은 금리가 얼마가 되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시장이 흔들릴 때 희소성 있는 한강변 아파트나 강남 핵심 입지를 쇼핑하듯이 줍줍하겠죠. 위기는 그들에게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대출 끼고 간신히 집장만한 99%의 서민들, 그리고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의 부동산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속절없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터지기 직전 상황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때도 정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튼튼합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했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기라는 건 항상 설마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뒤통수를 치거든요. 미리 경고 신호를 보내주고 준비할 시간을 주는 법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삼중고 상황이 단순히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건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구조적 대전환의 시작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설마 서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겠어? 설마 우리나라가 다시 경제 위기에 빠지겠어? 그놈의 설마가 결국 사람을 잡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를 맹신하고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우상향한다고 굳게 믿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 장기적인 우상향이 실현되기 전에 당장 내년과 내후년에 혹독한 고금리 터널을 무사히 살아서 통과할 체력과 현금 여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지금은 공격수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빚을 내서 투자에 나설 때가 절대 아니에요. 철저하게 수비 모드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가능한 한 빚을 줄이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현금 흐름을 확보하시고요. 원화 자산에만 올인하지 마시고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해 보셔야 해요.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환율 지표 하나가 아닙니다. 지난 몇 년간 빚이라는 모래로 쌓아올린 사상 누각이 무너질 수 있다는 긴급 경고장이고, 동시에 지금이라도 행동에 나서는 사람에게는 자산을 지키고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마지막 신호일 수도 있어요. 정부와 한국은행이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시간 끌기에만 급급한 상황에서 결국 각자 도생해야 하는 현실이 참 씁쓸하긴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냉정하게 지금 상황을 직시하고 미리 준비하는 사람만이 내 가족과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경각심이라도 일깨워드렸으면 좋겠습니다.